때는 조선 항조 어느 가을날 뼛속까지 스미는 늦가을 바람이 안동부 청송골 마을을 휘감을 때였습니다. 이선우라는 젊은 선비가 이 마을에서 가장 위세 높은 김씨 집안의 대문 앞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그의 어깨에 맨 보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여 그의 곤궁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집시는 발등까지 달아해졌고 그 위에는 머나먼 길을 걸어온 세월의 먼지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두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맑은 눈빛을 한 얼굴에는 세상의 근심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양반 가문의 귀한 자제로 태어나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던 선비였으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연이은 흉년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책 읽는 눈과 결코 꺾이지 않는 선비로서의 굳건한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안채는 그 위용이 대단하여 웅장하고 넉넉했습니다. 잘 뻗은 기와지붕은 하늘을 향해 위엄을 뽐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향나무 한 그루가 서늘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는 제법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으며 곶간과 헛간이 따로 자리 잡아 집안의 규모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분주히 드나드는 종들만 해도 10명이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선우는 그 풍경이 너무나 낯설고 부담스러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대릴 사위로구나. 안채 마루에 앉아있던 김대 부인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멸과 못마땅함이 가득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로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해진 두루마기와 초라한 행색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쯧쯧. 내 귀한 딸을 데려간다는 사내의 꼴이 이리도 보잘것없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그 말은 무겁고 날카로운 돌멩이처럼 선우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종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그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벌써부터 무시와 조롱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때 안채 건넌방의 문이 살며시 열리며 한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김대부인의 딸이자 선우의 아내인 김서현이었습니다. 아직 20살이 채 안 된 앳된 얼굴이었으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어딘가 성숙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감히 나설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성정이 불같이 매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편을 감싸면 화는 더욱 커질 것을 알기에 서현은 입술을 꾹 깨물고 문을 다시 닫으며 방 안으로 물러났습니다. 박집사. 저 사람을 사랑채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거라. 앞으로 그곳이 저 자의 처소다. 김대 부인이 손짓하자 중년의 머슴인 박집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줄에 접어든 사내로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으나 눈빛만은 온화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선우에게 다가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장섰습니다. 사랑채 뒤편, 헛간과 장독대 사이에 낡고 낮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방 안에는 먼지와 곰팡내, 그리고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도련님, 여기가 머무실 곳이옵니다. 방이 누추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박집사의 낮은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만하면 좋카오. 신경 써주어 고맙소. 박집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 속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꼿꼿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은근히 선우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부엌에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선우 앞에 놓인 것은 안채의 풍성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집사가 낡은 목반에 담아온 보리밥과 멀건 된장국, 그리고 무척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상을 받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히 밥을 뜨고 국을 넘기며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삼켰습니다.
밤이 깊자 선우는 촛불을 켜고 보따리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이 적힌 책은 모서리가 손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책을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천대받는 대릴사위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학문으로 세상의 이름을 드날리리라 그 희망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안채의 서현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모진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고 남편의 초라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혼례는 중매로 치러졌고 그녀는 그저 부모의 뜻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처음 본 남편의 눈빛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수심 어린 얼굴 속에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지요. 서현은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우가 김씨 집안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자 그의 하루는 점점 더 고되어 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둑한 새벽이면 마당을 쓸어야 했고 곳간에 곡식 자루를 옮기고 밭에 잡초를 뽑고 장작을 패는 일까지 모두 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디 이런 일들은 집안종들이 하던 것이었으나 김대부인은 사위를 일부러 불러내 허드레시를 시켰습니다. 이서방. 거기 곡식 자루 20개를 곳간 뒤로 옮겨놓거라. 해지기 전에 다 마쳐야 할 것이다. 김대부인이 안채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는 오직 그를 괴롭히려는 속내만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으나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곡식 자루를 어깨에 매기 시작했습니다. 등과 어깨가 욱신거리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입술을 꾹 다물고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것 보게. 글만 읽었다더니 몸은 약하기 짝이 없구먼. 허나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는 걸 보니 참는 성미는 있는 모양이야. 마당 한편에서 지켜보던 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조롱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돕지는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선우는 마침내 20자루를 모두 옮겨놓았습니다. 등은 땀에 흠뻑 젖었고 손바닥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숨이 가빠 한동안 곳간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데 그때 박 집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 한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물이라도 한 잔 드시지요. 선우는 바가지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메마른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고맙소. 도련님, 마님 성정이 워낙 불같으셔서 그러실 뿐입니다.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언젠가는 도련님의 진가를 알아보실 날이 올 것입니다. 박 집사의 말은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선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이는 그뿐임을 알았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안채에는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선우에게 돌아온 것은 여전히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안채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서현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도 변변한 끼니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서현아, 어찌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느냐?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속이 조금 더부룩하여 그렇습니다. 흥. 혹여 그 쓸모없는 사위 녀석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냐? 제 목도 못하면서 입만 축내는 자다. 괜한 정 주지 말 거라. 그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현은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남편을 향한 안타까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도 선우는 다시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학문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공공할 때 더욱 그 뜻을 굳건히 한다. 그가 낮은 소리로 을조렸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초가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마을 어귀로 파발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올해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선우의 가슴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 여겨졌습니다. 선우는 마음을 다잡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루 아래에 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올가을에 한양에서 과거 초시가 열린다 합니다. 저 또한 시험에 응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김대 부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과거라니. 내가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허황된 꿈만 꾸는구나. 밥벌이도 못하면서 무슨 나두로 한양까지 가겠다는 게냐? 장모님,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학문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썩 물러가라. 내가 과거에 급제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선우는 아무 말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가슴속에는 분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으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건넌방에 있던 서현은 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사랑채 뒤편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등불빛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낮게 부르는 소리에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선우는 놀란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선 아내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인,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서방님, 이것을 받으세요. 한양까지 가실 노자와 새옷가지를 조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은자 면잎과 새 도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서방님께서 과거를 보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부디 이 기회를 꼭 붙잡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선우는 보따리를 움켜쥐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저보라 불렀습니다. 서현의 눈가가 순간 흔들리더니 희미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새벽, 선우는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박 집사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부디 몸조심하여 다녀오십시오. 꼭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한양까지는 열흘이 넘게 걸렸습니다. 선우는 새벽부터 해 진녘까지 쉼없이 걸었고 밤에는 주막이나 빈 사당에 몸을 눕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선우는 성균관 근처 허름한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책을 꺼내 마지막까지 학문을 점검했습니다. 가을 초시가 열리는 날 성균관 앞마당은 수백 명의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초라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는 논어의 한 구절을 풀이하고 이를 현실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붓을 들어 먹을 갈았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수없이 읽고 외웠던 구절들이 자연스레 떠올랐고 그는 붓을 놀려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방이 나붙는 날 성균관 앞에는 인산인해가 몰렸습니다. 선우도 숨이 차도록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명단을 살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손바닥은 축축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선우. 그것도 상위에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합격이다. 내가 합격했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견뎌온 굴욕과 서러움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듬해 봄, 복시와 전시가 이어졌고 선우는 그곳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장원은 아니었으나 상위권의 이름을 올려 조정관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벅찬 기쁨과 함께 집안을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서 일하던 종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집사는 허겁지겁 달려나와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과거에 급제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때 안채에서 걸어나온 김 대부인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사위를 보며 여전히 얕잡아보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급제를 했다 한들 아직 벼슬을 받은 것도 아니다. 공연히 우쭐대지 말거라. 하지만 선우는 더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머무르며 차근차근 주변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거닐며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리, 이번에도 세금이 또 올랐다오. 작년보다 갑절은 더 내야 한다 하니 이걸 어찌 감당해야 할지. 선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정에서 세금을 늘렸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늘었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을 아전들이 와서 장부를 내밀며 올해부터 세금이 이만큼 늘었다고 하더이다. 거역하면 관아에 끌려간다 하니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요. 선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분명 부정이 숨어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며칠 뒤 박 집사를 불러 은밀히 물었습니다. 박 집사, 내게 솔직히 말해주게. 장모님께서 고을 아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 박 집사는 난처한 얼굴로 망설이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실은 마님께서는 고을 이방과 호방과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금 장부를 고쳐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신다 들었습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전답을 헐값에 사들이고 계십니다. 마님의 곳간에는 해마다 쌀이 쌓여가고 숨겨둔 은자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지요. 선우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장모가 백성을 악랄하게 수탈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는 마을 어귀를 거닐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곡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관아에 끌려갔다오. 논밭을 다 팔아도 모자란다 하니 이젠 어찌 살아야 할지. 아이고, 아이고. 선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아내가 상처를 입는다 해도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현은 용기를 내어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서방님. 방 안으로 들어선 서현은 펼쳐진 여러 장의 장부와 문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 이것들은 무엇이옵니까? 여보, 사실대로 말하겠소. 장모님께서 고을 아전들과 결탁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계시오. 이것이 그 증거요. 선우는 차근차근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조작된 세금 장부, 부당하게 빼앗긴 전답 문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서방님께서는 어머님을 고발하시려는 것이어요? 어쩔 수 없어, 여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 내가 과거에 급제한 선비로서 이 부정을 외면할 수는 없소? 서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올곧은 뜻을 세운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깊이 생각한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요. 이튿날 새벽, 서현은 조용히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상 밑에 숨겨둔 괴짝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장부와 서신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현은 그것들을 보따리에 싸서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보따리를 풀어 장부를 내놓았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가지세요. 어머님께서 감춰두신 진짜 장부들입니다. 여보, 정녕 괜찮겠소. 이것은 장모님을 고발하는 일이 될 터인데. 괜찮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하신 일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으로 어머님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방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보, 고맙소. 그대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소. 며칠 뒤, 선우는 모든 증거를 품에 안고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을의 원님인 이태수 현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님, 이 고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장부를 고쳐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거두고 그 차액을 사사로이 나누어 가진 자들이 있나이다. 그 말이 참이냐? 증거는 갖고 왔는가? 선우는 품속에서 서류들을 꺼내어 차례차례 펼쳤습니다. 원님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부정을 저지른 주범은 다름 아닌 제 장모, 김대부인이옵니다. 원님은 즉시 사람을 보내 이방과 호방, 그리고 김대부인을 관하로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잠시 뒤, 관하에 끌려온 김대부인은 선우를 보자 이를 갈 듯 외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고발하였단 말이냐?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조용히 하라. 여기는 관하다. 법과 증거 앞에서 허튼 소리를 늘어놓지 말라. 원님은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 중 부당한 일을 당한 자가 있거든 나와서 말하라. 백성들이 앞다투어 나왔습니다. 억울한 사연들이 터져나오자 관아 마당은 통곡과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벌을 면치 못할 지시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그들을 괴롭히고 수탈한 죄가 어찌 가벼우리요. 원님은 곧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방과 호방은 곤장을 맞고 파면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고 김대부인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하고 빼앗은 전답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김대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고 선우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몰수된 곡식과 은자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고 빼앗겼던 전답도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대부인은 병든 몸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때의 위험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부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셔요. 그것이 어머니께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길이옵니다.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백성을 괴롭히고 집안까지 망쳤어. 한편
선우의 의로운 행실은 한양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며칠 뒤 이태수 현감이 직접 김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대의 용기를 높이 사오. 그대는 앞으로 조정의 큰 인물이 될 것이오. 곧 뼈슬 자리를 받게 될 터이니 그때까지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오. 그날 저녁, 선우와 서현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지금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의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오. 그대의 믿음과 용기가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었소. 몇 달 뒤, 조정에서 이선우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양에서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힘쓰겠습니다. 이렇듯 천대받던 대릴사위로 시작한 이선우는 올곧은 뜻으로 집안을 바로 세우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